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했다고 하죠. 1, 2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다가 성장세로 돌아선 건데요. 이렇게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하지만 전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9월 이후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역대 최대 매출로 그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또 2차 전지 분야도 살아나게 될지 살펴보고요. 머스크 CEO의 계획대로 테슬라가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게 될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위축된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추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7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증시가 하락 마감했죠. 네.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 흐름은 위아래로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 장 흐름을 계속 지켜봤던 시세판을 지켜본 저로서는 굉장히 멀미가 났던 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0.98% 하락했습니다. 3,845.56. 코스닥은 0.81% 하락한 872.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면요. 개인이 오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는 하락세로 결국에는 방향을 잡았어요. 네.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미장이 다 빠졌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품목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무역 갈등 재차 점증됐고요. 이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됐고 3대 지수 꽤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1% 가까이 낙폭이 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딱 시작했었을 때 장 초반 코스피 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낙폭이 1% 이상 훌쩍 커지기도 했는데 네. 이내 다시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냈고요. 상승 전환까지도 성공을 해서 네. 상승폭도 1% 이상 또 확대되면서 네. 지수가 3,900포인트 네. 돌파하기도 잠시 했습니다. 3,900시대를 맛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어제처럼 강한 매수세로 악재를 이겨내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또 큰 폭으로 오르니까 오후에 네. 매수에 제동이 걸렸고요. 외국인 매도폭이 좀 커졌고요. 이러면서 하락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고요. 다시 낙폭이 1% 이상 확대가 됐고요. 근데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서 낙폭은 줄여내긴 했는데 보셨을 텐데 계속 지켜보셨나 봐요. 굉장히 멀미가 심하게 지금 내가 말하면서 어지러워요. 방향을 네. 전환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환율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얼마나 오른 거죠 지금? 일단 오늘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르면서 네. 1,430.6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1,440원을 돌파하면서 6개월 내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오늘 시작은 1,431.8원. 내 거래를 이제 주간 거래 시작을 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1,430원대에서 거래가 계속 되다가 이제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여기에는 네. 엔화 약세가 오늘 좀 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다카이치 이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이제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되면서 지금 엔화 약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은 150엔 중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이유는 이제 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작년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이 기조를 지금 지연시키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리 얘기도 좀 해볼게요.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하반기만 보면 이제 7월, 8월에 이어서 이제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고요. 이 같은 연속적인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주 국감에서도 이창현 총재가 출석을 해서 집값 과열을 경고한 바 있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시장이 사실상 금리 동결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죠. 통화정책 결정 방향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이후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고려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공조의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강하고 또 최근 11호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한은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정책적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스스로 자초할 이유는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하나 더 하자면 역시 환율 꽤 높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어서 환율 부담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관세 협상 물론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게 된다면 혹시라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연내의 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겠네요. 금통위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열려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 번 정도 이전에 한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사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을 보면 일단 서울 집값의 과열, 고환율 부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음 달에도 사실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두 요소 모두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집값의 경우에는 규제 효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하느니 아무래도 11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느니 아예 금리 인하 기조를 접었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하는 이제 3개월 금리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던스도 내놓고 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해서요.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네.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양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복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반응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 시점인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제초안에 대해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네. 그래서 대폭 완화 혹은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죠. 예. 다만 이게 지금 기준에서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지금은 이제 국토위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권에서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주택 공급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일단 제초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 민주당 정부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부동산 그 정책 중에서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부세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상징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이 됐었고 조합원 1인이 재건축을 통해서 그 얻는 수익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에 비해 클 때 이걸 초과이익으로 봐서 네. 이제 이걸 부담하는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죠. 지금 이 기준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부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부과 예고는 된 바는 있는데 부과된 단지에서는 뭐 자료 제공 안 하고 뭐 이제 가처분 소송 걸고 하면서 계속 이게 유예되고 갑론을박 뜨겁고 이제 뭐 이랬던 논란만 계속됐고 네, 논란이 되게 컸죠. 실제로 이혼 소송도 시행이 돼서, 제기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또 유예됐었다가 2018년에 부활되니까 그때 또 굉장히 큰 갑론을박이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여권 내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완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완화하면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냐? 명확히는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다시 제도가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재건축 단지들이 일단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을 안 받으려고 네. 인가를 서두르려고 그때 해당이 될 것 같은 단지들은 뭐 조합원들 동의받고 빨리 인가 받아야 된다고 뭐 강남 일대 그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들이 그때 뭐 난리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이게 이제 폐지되거나 하고 완화됐었을 때에 이런 네. 민간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로 강하게 켜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관세 협상단 어제 긴급히 미국 방문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협상을 일단 마치고 나온 건가요? 네,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브리핑 같은 건 없었나요? 나와서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했고요. 일단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튼 미 상부 장관 이렇게 만나서 2시간 동안 또 협상을 한 거고요. 김용범 실장은 기자들에게 쟁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자녀 쟁점이 이제 한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 쟁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예상되는 건 역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해서 현금 투자 비율, 뭐 기간 이런 것들을 네. 의제로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아마도 우리가 이제 가서 협상을 한 거니까 우리 측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또 곧바로 지금 애틀란타로 이동해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다시 만날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단기간에는 조만간에는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 얘기로 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면 협상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묻자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다라고 말을 해서 뭐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한미 양국 모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매듭 지으려는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대면 협의가 종료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상 양국 두 정상의 결단만 남았다. 네. 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새벽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기대대로 분기별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시장 반응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이후 테슬라 상승세에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날지 함께 기대를 모으던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은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테슬라 실적 전망 짚어보고요. 2차 전지 향방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테슬라에 일단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 기록했다면서요.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적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대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주식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모두 관심 있는 네. 순이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무려 37%나 급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이 37% 줄어서 네. 13억 7천만 달러에 그쳤다. 네네. 네.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몇 가지를 보면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요. 고정 비용이 예전보다 50%가 늘어났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의 가치를 볼 때 우리가 회사가 1년간 낼 수 있는 순수익분의 기업의 총 가치라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가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P/E 이렇게 해서 비교를 네. 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250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테슬라가 네.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죠. 네.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벌려면 250년 동안 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그게 10배에서 2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네. 주식의 가격하고 주가 발행한 걸 다 곱해보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 회사가 10년에서 20년이면 그 금액을 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게 200 250에서 260. 그럼 25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반영도 아주 이게 아주 세기를 걸쳐서 그렇죠.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250년 이게 이면?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은 네. 10배에서 20배 이상 갈 수가 없는데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결과를 내지 않으면 네.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관세 부담이 좀 생겼죠. 미국의 관세 허들 때문에 네. 자동차 관련 부품들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부분들이 이제 분기별로 한 4억 달러 정도 손실이 네.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좀 커졌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오고 있는데 모델이 그 4개 모델이 너무 모델리어가 좀 오래됐잖아요. 어떤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네. 모델 Y나 3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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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 것들이 다른 회사들처럼 3년에서 5년 만에 신모델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쭉 끌어오고 있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 대비 약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보통 현대자동차가 9% 내외, 네. 기아가 잘했다고 했을 때 11%인데 테슬라는 4년 전에 25%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진 게 18%예요. 아 그래요? 예, 영업이익률이 18%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업체를 비하면 한국 타이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가 마음 먹는다고 내일부터 타이어 만들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5% 6% 미만이에요. 네. 자동차 회사 완성차 업체도 11%인데 테슬라는 이거에 2.5배 규모의 경제로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18%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다음 또 어쨌든 그것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17.5%가 그랬는데. 그 정도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규제 크레딧에 대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판매하게 되면 우리가 탄소세라는 어떤 벌금 형태를 내는데 내가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내가 전기차 많이 팔았어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컴펜세이션 이렇게 보상해 상세를 주거든요. 시켜주는 상세시켜 주는데 네. 내연기관만 많이 파는 회사들은 네. 테슬라로부터 그 크레딧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뇌피셜이지만 트럼프한테 한 방 먹은 게 아닌가. 왜냐 트럼프하고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내연기관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크레딧 벌금을 감소해 줬어요. 경감해 줬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테슬라한테 사오는 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 3분기에는 7억 4천만 달러어치 크레딧을 팔았거든요. 수익이. 네. 이게 지금은 4억 1,700만 달러로 44%가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네. 예. 세제 혜택 종료된 것도 무슨 그렇죠. 원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세제 혜택이 종료된 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내죠. 소비자들이 혜택 종료 앞두고 미리 사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선구매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이만큼 늘었는데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 크레딧은 앞으로 전기차를 자동차 제작사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네. 신모델을 출시하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네. 아예 소멸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실적 전망치 스스로 기업체가 공개하는 거 이런 거 좀 나온 게 있나요? 수치로 나온 거요? 수치로 나온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때요?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 네. 또 다음 분기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그렇죠. 하던데요. 조금 전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7,5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때문에 네. 한 12월쯤에 차를 살까 하던 사람들이 땡겨서 샀잖아요. 그럼 이제 4분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출이 급감하겠죠. 수요가 네.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최대 매출을 올린 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하는 사람들은 4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들겠나라고 미리 예상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유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이제 앞으로의 생산량 증가, 판매 압박, 가격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감이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네. 거죠. 그 이제 로봇 택시에 대한 네. 비전이 발표될지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제 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차량 인도량, 마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조금 전에 아까 시가총액 250배는 자동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만 AI, 로봇택시, 예. 완전 자율주행의 언제 네.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지 않으면 또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게 뻔한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성장 스토리의 핵심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로봇택시 테스트하고 네. 출시를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인승 완전 자율주행 로봇 전용 모델도 출시하겠다. 네. 그리고 AI 관련해서 옵티머스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력을 대체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도 휴머노이드 출시하겠다. 로봇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표가 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내년 있는 거죠. 1분기에는 옵티머스 V3인가요? 그 공개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예고하고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예.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현재까지 보여진 바로는 일단은 단순 작업 위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 작업 위주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공학을 했었고 네. 보면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 공장 같은 데 보면은 팔만 달려서 이렇게 용접하는 가끔 로봇 네, 보이죠. 네. 뭐 3축이라 그러면 1축 위아래 돌리고 이런 이런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네. 폄훼하는 성격이 있고요. 네. 사람 모양처럼 걸어가서 조립을 하거나 뭐 네, 이렇게 옮기거나 뭐. 이러면 네. 이게 좀 업데이트된 기술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의 휴머노이드 테슬라에서 발표한 로봇들은 네. 이런 단순 노동하고 똑같은 거죠. 아하. 바퀴만 달리고 이동하고 발만 달렸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사람과 유사하게 판단을 내리고 네. 이런 AI 기반의 로봇에 대한 어떤 실증이나 아니면 이런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는 아직 발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언젠간 될 거다. 하지만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로봇택시 진행 상황 좀 더 살펴볼까요? 일단 수익 모델이 로봇택시 서비스에서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수백 대 차량에서 각종 시범 운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운행된 차량 대수도 워낙 작았고 10대였나 네. 20대였나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네.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속도 위반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좀 어설픈 모양을 보여줬던 게 조금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네. 반응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아직도 오류가 많다. 주행 중 오류에 대한 안정성 논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확장성이 실은 테슬라 로봇택시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웨이모나 이런 데의 로봇택시들은 구글의 자율주행 구글이나 회사, 이런 데들은 회사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차량에 각종 센서를 많이 붙여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움직이니까 에러가 적어요. 대신 정밀 지도가 없는 지역으로는 완전 헤매는 거죠. 헤매죠. 운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전용으로 센서가 많이 달린 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테슬라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서 영상 기반이다 보니까 네. 자기네가 개발한 로보택시의 프로그램이 네. 웨이모 정도를 따라갈 수 있게 완벽해지면 기존의 테슬라를 차량에다. 구매한 사람들한테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그러니까요. 바로 택시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확장성이 좋다. 그러니까 서비스 한 확장 번에 가능성. 수백만 대의 테슬라를 나는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초창기에 테슬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출시 시가 계속 늦어진 것처럼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 캡을 네. 내년에는 이제 공개를 이미 했죠. 공개는 2024년 10월에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물량을 네.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리콜 이슈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예.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금 문제인데 특정 연식 모델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오류가 나오면서요. 네, 네. BMS 오류라는 건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에 배터리 내부 문제가 있다라고 예, 문제가 있다. 코드가 뜨는 그러면서 거잖아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충전을 최대 50% 미만으로 억제를 해요. 아 저절로. 예, 20에서 50%까지. 그러면 네. 문제는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들죠. 이거 시장 갔다 오다가 차량 쓰게 생긴 거죠. 그래서 20년씩, 21년씩이 그런 거예요? 예, 네. 20년씩, 21년씩인데 문제는 이게 불량률이요. 모델 Y의 불량률은 네. 20에서 22%입니다. 그렇게 5대 높아요? 중에 한 대예요.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그 모델 3도 약 12%요. 이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사항은 요 당시에는 2000년에서 2021년에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실제 리콜 이슈가 나온 게 된 거는 네. 테슬라나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도요. 관련 부서에서 이 배터리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아니면 20%로 줄어서 5분의 1로 줄어서 주행 거리가 확 짧아지는 건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동안 안전은 지장 없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죠. 결국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아니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운행을 못하면 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대수가 워낙 늘어나고 언론에서 많은 집중적인 이제 포화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리콜 조치를 좀 검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년 이후 판매된 거는 괜찮은가 봐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네. 불량률이 뭐 제로라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0점 전체 테슬라 판매로 보면 1% 네. 미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잡음이 있어도 테슬라 주가는 이제 9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 보여왔는데 여전히 그리고 낙관론이 더 많은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예. 낙관론이 많죠. 왜냐하면 네. AI, 로보틱스, 네. 에너지 산업, ESS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네. 또 앨런 머스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하고 풀 자율주행, 네. 로보택시나 이제 완전 무인 자동차가 완성이 되면 네. 잠재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건 맞죠. 지금의 자동차 판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필드인 건 맞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공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낙관론에는 그러니까 예. 테슬라 사업의 중심축이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AI인 거고. 그렇죠. AI와 로보택시와 네. ESS 같은 미래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하니까 네. 자동차 산업 대비 규모가 큰 거죠. 네. 근데 그 옵티머스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세요? 글쎄요. 머스크는 옵티머스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술적인 완성도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순 반복하는 어떤 단순 노동을 지행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센서나 AI 복잡성은 우리가 거꾸로 현대자동차가 그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이 완벽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런 데 걸어가고 피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로봇 기술은 평탄하고 차선까지 있고 2차원적인 이런 1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충분하게 이게 하위 기술이다라고 해서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자율주행이나 자동차의 안전 기술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탑다운 방식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본 거죠. 테슬라는 반대죠. 테슬라 차량에서 얻은 각종 그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을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만든 기술을 3차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부분이 오히려 부족해서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거꾸로 받는 완성도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좋은 거 아니에요? 방향성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네.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까 로보택시랑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 및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인 거죠. 결국은 뭐 장기적인 배팅,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거고 늘 테슬라를 얘기하다 보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핑크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이사회가 그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보상안 네.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도 잠깐 좀 해주세요. 1조 달러면 1,400조거든요. 이게 뭐 단위가 잘못됐나 발표가 잘못됐나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네. 실제 그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시가총액을 8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2천만 대의 누적 차량을 인도하고 로보택시 100만 대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 4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실제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도 있고 네. 뭐 뉴럴링크, AI 쪽 여러 분야에 지금 관심이 많게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막대한 비용을 보상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머스크가 좀 더 스톡옵션 형태로 지급을 하면서 집중하라. 집중해서 테슬라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비중을 높여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떤 그 의견도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판매 그 호조 영향이 있었을까요? 좀 안 좋았던 2차 전지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기차 캐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전기차 판매도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고 조정이나 뭐 특정 국가, 특정 모델에서 조금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체는 약간 캐즘 극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두 자릿수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네.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늘 불안한 건 어느 지역이든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디펜던트잖아요. 네, 보조금에 따라서. 미국도 7,500불 준다 안 준다에 따라 가지고 막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늘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멈춤이 하면 성장 둔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전기차 상황입니다. 수요 둔화가 실적에 충분히 반영될 내년 초까지 기다린 뒤에 매수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예, 평가 맞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것 내년쯤 같아요. 되면은 전반적인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뭐 호조를 띨지 지속적으로 네. 어려울지는 내년쯤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좀 네. 2차 전지 쪽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많이 네. 새로운 시장을 뚫어야죠. 전기차 시장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등락이 있는데 네. ESS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거든요. 네. 특히 AI에 집중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부분에다 집중하다 보면은 네. 그쪽은 성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를 보면은 일단 3원계 배터리하고 LFP 네.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좀 빨리 진행을 하면서 네. 가격 경쟁력을 미국까지 따라가나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네. 나트륨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끌어나가면서 네. 기술 격차를 벌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주간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간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동향이 10월 3주 차인데 우리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데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습니다. 왜 많이 올랐냐면 토지거래가구역이 5일 네. 후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10월 12일 대책 발표되고 20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5일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5일 동안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가구역이 묶이기 전에 한마디로 전세 끼고
사고팔고가 막히기 전에 사자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서울 통계를 보게 되면 0.5% 10월 3주차 주간 동향이 0.5%가 올랐습니다. 네. 그 전주를 보게 되면 2주치가 합쳐서 0.54니까 한 주로 따지면 한 0.27 정도 되니까 네. 거의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마포,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는요. 이거 신기록 같아요. 네. 주간 상승률이 1.25%. 와. 1.25%가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너무 뜨거웠다. 과열됐었군요. 네. 예. 이게 5일장이 분당은요. 1.78%가 네. 기록할 정도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서 보지 못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5일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5일 지났잖아요. 1월 20일 지나고 이제 토지거래가 우역이 확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아마도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25라든가 1.78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정말 과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열도 이런 과열이 투기인지 없죠. 뭐 투자인지 뭐 어떻게 뭐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과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텐데 네네. 전체가 다 묶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수도권 12곳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지역들이 있죠. 이게 서울의 외곽 지역인 네. 뭐 노도강이나 금광구나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뭐 분노, 좌절 뭐 이런 반응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규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규제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떤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원인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규제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순서대로 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마지막에 토지거래가 구역 주거 이전의 자유를 좀 제한을 또 하고 지역도 많이 오른 지역 규제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또 규제하고 이런 순차적인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묶었거든요.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가도 한 번에 지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한 곳에 묶었는데 많이 반발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 나름대로 룰이 있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받고 중간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데 한강벨트 지역들이 많이 올라간 건 오케이. 성동구, 마포구, 아까 분당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뭐 강북구, 예. 도봉구, 노원구, 뭐 금천구 이런 데는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금천구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원래는 안 묶여야 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규제가 묶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묶이면은 이제 사고 팔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사고 팔기도 어렵고 대출도 안 나오고 분양권은 전매 제한 걸리고 재당첨 제한 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지유양도 금지 걸려서 팔지도 못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내가 많이 올랐으면 네. 나는 규제 받아도 많이 그럴 수도 올랐으니까 있어. 뭐 그럴 수도 미리 있어. 또, 예.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같이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친구가 장난치다가 걸렸다고 같이 단체 기합 받고 이런 게 제일 화가 나는데 지금 또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몇 군데를 묶어 놓으면 그 옆으로 또 풍선 효과가 또 생기죠.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그럴까봐 이제 한 번에 묶지 않았나 이런 정부 여의도는 얘기들을 그거죠.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풍선 효과가 없는가 이거죠? 있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 전체를 묶었으면 오히려 풍선 효과를 그러면 지방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개념인데 하필이면 묶어도 서울은 다 묶었는데요. 네. 수도권은 경기도 12곳만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곳들이 나오거든요. 어디가 빠지냐면 동탄 신도시가 일단 눈에 딱 들어와요. 네. 그러면 수원이 묶였단 말이에요. 수원이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가 묶였는데 광교 신도시 장안구가 묶였네요. 장안구도 권성구가 아니고 장안구였네요. 권성구는 빠졌고요. 빠졌고요.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수원에. 광교 신도시는 규제에 묶였어요. 예. 근데 광교 신도시 밑으로 한 10km 내려가게 되면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네, 네. 동탄 신도시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빠르잖아요, 정보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동탄 신도시는 매물이 다 회수되고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또 가격이 뭐 한 1, 2억 정도 올랐는 거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구리시 같은 경우도 구리와 남양주도 하남시가 묶였거든요. 하남시가 묶이고 중랑구가 묶이다 보니까 여기는 네. 빠졌네. 그런데 여기도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규제에 적용되겠지라는 게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다 보니까 빨리 사야겠네. 규제되기 전에라고 해서 많은 투자 수요들이 좀 몰려들면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나 별내 구리 쪽에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뭐 우리 아까 앞서서 5일장 얘기하듯이 부동산 사장님들은 뭐 굉장히 좀 정신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되면 이제 이들도 지금 통계가 잡힐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가게 되면 한 달 지나고 통계를 보게 되면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네. 또 다시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지역. 우리 항상 순서가 있거든요. 네. 서울 한강벨트 올라가고 외곽 그 마포 성동 올라가고 경부벨트 올라가고 동쪽 올라가고 서쪽 올라가고 북쪽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서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우리 차례 조금 있으면 오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는 했으나 서울은 뭐 다 묶었으니까 그럴 네. 수는 있습니다만 경기나 인천권은 풍선 효과를 오히려 더 기다리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1차관이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그 말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논란이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떤 논란이냐면 사실 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토부 네. 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집값 많이 올랐다. 그리고 네. 노도강이 규제가 적용된 건 음.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가혹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양해를 구하면 좋겠다. 좀 네. 참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돈 모으고 있다가 우리가 집값 안정시키면 그때 사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이나 제가 그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그래도 지금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게 민심이 안 좋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흘러가는 걸 보니까 돈 모으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데 네. 정말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또 2017년에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집값 잡을게라고 했는데 그 말 믿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한 8년째 집값 올라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선진국은 빚내서 집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집 하나 사는 것도 대출을 못 받게 하느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고위 관료들 중 상당수라 그래야 되나 정확히 전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에서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이것도 지금 굉장히 뭐 인터넷 SNS 상에 보게 되면 뭐 짤도 돌아다니고 막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 감정이 이렇다는 거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 다들 그 세월을 열심히 사셨고 그 지위까지 갈 정도면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서울에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말씀처럼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려봐. 기다려서 우리가 집값 잡으면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누구는 뭐 어디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는 전세 끼고 집을 샀더라. 네. 우리한테는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고 대출도 많이 받지 말라고 하고 집을 팔아라고 하면서 또 사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화를 좀 북돋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집 하나는 가질 수는 있는데 정부 정책의 스텝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을 규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은 실수요자, 다주택은 규제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가 생겼고 네.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를 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데 네. 규제를 해야겠는데 다 한 채다 보니까 네. 만든 기준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아. 전세 끼고 사는 것도 투기 같아라고 해서 지금 규제가 토지거래가고요. 대출 규제가 들어오는데 막상 현실로 보게 되면 다들 각자 내 집 마련 하나 한 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어쨌거나 같습니다.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든 뭐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이제 몇몇 지역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막 이렇게 막 들끓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워낙 그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놓다 했고 보니까 오르지도 않은 지역도 규제하게 네, 되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네.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는 명분이지만 네. 또 당사자들은 예. 우리는 동네 집값도 안 올라서 속상한데 예. 규제까지 들어오니까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일단 공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이 좀 나오길 기대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더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가 대책이 좀 나올 만한 건 있을까요? 지금 공급 대책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올해 말 정도에 네.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네. 어느 지구에 몇만 세대가 몇 세대가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뭐 도심 복합 사업도 좀 빨리 진행 또 하게 되고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번 11호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네. 대출도 안 나오고 네. 지위양도 금지고 해서 여권에서는 또 제초한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여당에서도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공급에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유유부지라든지 발굴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시 한 번 더 훑어서 조만간에 또 공급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있는 분이든 아니든 매매 쪽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 네. 이제 전세라든가 이제 월세라든가 내 집이 아닌 곳에서 꼭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럼요.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다고 하죠. 네네. 3+3+3. 그러니까 최대 네. 9년까지 임차인의 맞습니다. 거주를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2+2거든요. 4년 동안에 이제 세입자의 주거 기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 발의된 내용이 3+3+3이니까 네. 9년 동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취지는 이해를 하죠.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네. 333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에 이것까지 통과하게 되면 아마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연락받은 게 실제로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고 있던 분인데 이제 올려야 되겠다. 올리든지 팔든지 9년 동안 못 올릴 테니까. 앞으로 9년이라면 너무한 것 같아라고 해서 벌써부터 불안감을 강산이 느끼고 변하는 있으니까. 시기잖아요. 10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세입자들도 불안해요. 9년 되기 전에 왕창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그래도 월세를 올리거나 9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9년의 혜택을 보는 사람만 좋은 거고요. 네. 나머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진입하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정책을 하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더라도 소급을 하거나 이런 건 또 안 되잖아요. 안 돼야 되는데 우리 2+2 할 때는 또 소급을 해서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부족해요. 네. 입주 물량 부족하고 지금 전세 대출도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전세는 빠르게 소멸이 근데 되고. 다주택을 할 수 없는 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네.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집을 사거나 대출을 그렇습니다. 받거나 뭐 저기 토지거래허가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시장에 있는 물건 중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없어지면 나머지 집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공급되는 거 아닌가요? 집이 좋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 지뢰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서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은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아하, 매물이 안 나오고 아하.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거나 전세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앞으로 또 고강도 세무조사 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일단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니까 네.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2020에서 2024년까지 이 네.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보게 되면 좀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21% 정도 감소됐다고 나오는데 그 당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금리도 올라가고 네. 이렇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네. 아마 올해는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세무조사가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만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단의 좀 공급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그렇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